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국민들 마음이 좀 놓이는 걸까요?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다시 힘차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주식시장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할 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5,573. 어제 종가가 5,093이었으니까요.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오른 거죠. 최고치였던 6,347까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중동 정세는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쉽게 끝날 태세가 아닌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트럼프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메네이 처단이 너무 일찍 이루어지는 바람에 플랜이 어긋난 것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지나친 공포심을 갖는 것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투자든 생업이든 임해야 할 겁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에서 이번에 준비한 보리숭어, 여러분 참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방송 광고 나가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해 주시는데,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싱싱하고 쫄깃하고 고소한 보리숭어 300g에 한 팩인데 이걸 1+1 두 팩에 600g. 이거 이제 네 분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인데 29,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가격에 온 가족이 함께 또 봄에 가장 맛있는 제철 이렇게 생선 드시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이 보리숭어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이죠. 지금 한껏 살이 올라서 제일 맛있는 때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에서 소개하고 있는 염색 샴푸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염색 샴푸 여러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블랙이 지금 일시 품절이 돼서요. 다음 주 3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숙님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앵커님 말씀 듣고 다크 브라운 2세트 주문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 말씀 믿고 염색하시는 분은 이제부터는 이걸로 해결하시면 염색 걱정 뚝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551-3158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도 도와드리고요. 대체로 보면 여러분들은 온라인보다 전화 주문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화 주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경칩입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죠. 놀랄 경. 칩이 무슨 자예요? 깨어날 칩인가? 예. 아침에 정인이 조아님이 뭐 글 올려주신 거 봤는데, 날아오를 칩 이런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개구리가 자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그랬는데 우수 경칩 지나면 완전 봄이죠. 이제 우리도 참 새로운 봄을 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트럼프 때문에 참, 트럼프는 로또 같아, 로또. 럭비공 아니고요? 안 맞아, 로또. 징하게 안 맞아. 안 맞아.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관세로 저기 하고, 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또 뭐 저렇게 전쟁하고, 정말 안 맞아. 징하게 안 맞아요. 로또야. 안 돼. 예, 안 돼. 안 돼. 참.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아무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할 때보다 코스피가 더 올라서 5,604.3.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그런데 일단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영덕사람님, 당분간 이 대통령님 출국 금지시킵시다. 야, 아이고. 맞장을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참 체력도 대단해요. 동남아 순방 마치고 어제 몇 시쯤 오셨어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10시 반에 귀국을 하셨다고 10시 하더라고요. 반. 네. 그것도 이제 물론 동남아니까 시차는 별로 없지만 필리핀하고는 한 1시간 차이 나나요? 그래도 외국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아침에 또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좀 든든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순방 가면 이제 기자들이 항상 불만을 표했던 게 쉴 틈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항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순방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짜지 말아달라라는 게
기자단의 의견이었는데 이번 순방도 정말 일정을 촘촘히 해가지고 아주 쉴 틈 없이 돌아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 옛날에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유명한 네. 얘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5년에 알제리를 갔어요. 네. 알제리 대통령이 당시에 거의 장기 집권을 한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는 걸로 네. 알제리, 뭐 튀니지, 리비아 이런 쪽이 이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그 전 단계니까 이 대통령이 그 알제리 노무현? 대통령이 네. 노무현 대통령을 맞아들이는 시점부터 나중에 보내드릴 때까지 모든 의전과 일정을 다 자기 마음대로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일정을 다 정해놨는데 이를테면 뭐 교민들과 만남도 있고 기업인들과 만남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이제 옆에서 의전비서관이나 이제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그쪽 수행원들한테 이제 약간의 하소연과 불만을 제기했어. 그랬더니 이 알제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아니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에 쩔쩔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한마디를 했어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제리 대통령이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한 거거든. 해외 나가면 분 단위로 해야 될 정도로 막 촘촘히 짜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에 알제리 대통령이 나중에 그 얘기를 진짜 알아듣고 아니 무슨 대통령이 그런 게 어딨냐. 내 맘대로지. 그 양반은 노무현 대통령 만나길 다행이요. 이재명 대통령 만났으면 더 뒤로 자빠졌겠죠. 대통령 1시간은 5,200만 시간이요. 24시간 일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1억 시간이라고 그러시는데. 예. 아이고. 그 이후로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그게 한동안 유행했죠.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 대통령 순방 따라가면 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출입의 문을 막 열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한 딱 중반부 정도에 출입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열어가지고 신생 매체들이 마구 막 들어올 때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밖에 나오시면 유명한 얘기 있어요. 말씀 자료 이외에 즉흥 연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안 따라갈 안 수가 가면 안 없어요. 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자료만 받으면 됐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알제리 똑같은 데입니다. 알제리 대통령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의전 뭐 이런 걸 하니까 국빈 방문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수행원들을 내가 비용을 다 대겠다라고 또 파격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수행원에 기자들을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 네. 그쪽에서 이제 다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여기다 추가됐다 이랬어요. 기자가 몇 명인데요? 그랬더니 그때 따라간 기자가 80명이야. 대통령 그 전용기 안에. 예. 그러니까 또 알제리 대통령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대통령이 하는데 80명의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따라와요. 이것 절반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것도 또 이해를 못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의. 알제리 대통령이 수행원 그쪽 참모 쪽에서 그러면 공식 수행원과 비공식 수행원만 우리가 비용 부담 다 하고 기자는 빼자. 그 이제 기자들은 섭섭해할 텐데요. 이제 이렇게 농담을 했나 봐 우리 쪽에서요. 가는데 그 대추야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대추야자. 그다음에 와인 한 병을 80명의 기자들에게 다 선물을 한 거예요. 이걸 또 특별히 비행기 올라가는데 일부러 자기가 또 한 병씩 다 건네줬어요. 오유야. 이것 때문에 시간이 또 지체됐죠. 아예 감사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거에서 파격. 그러니까 자기 파격이 아니야. 일정 파괴지. 근데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따라간 언론사들 출장 비용 이런 걸 다 청와대에서 댔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뭔 소리냐. 자기들 보도하려고 가는 건데 각자 부담시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언론사들이 각자 부담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출장비 받아갖고 맞습니다. 갔죠? 예,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출입 기자들이 한 50명에서 7, 8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개방형 브리핑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그때 인터넷이 이제 막 이제
막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도 막 늘어나다 보니까 출입 기자가 거의 300명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해서 이제 출입 기자에 대한 순방 비용을 7대 3으로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넘어와서 5대 5로 부담을 하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부담이 커진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더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렇군요. 그걸 제가 지원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현이 조아님 경칩 다시 설명해 주셨네요. 한자로 놀랄 경. 칩은 숨을 칩 겨울잠 잘 칩이네. 와. 네.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났다. 네. 이게 경칩이고. 분재 골프님 정어리 구독자 85만에 마이너스 131명. 그래요? 131명인가? 129명 이제 129명. 예. 오늘 방송 중에 85만 되면 좋겠다. 예. 여러분 84만에서 85만 걸리는데 너무 어려워. 제로에서 84만 가는 것만큼 길었어요. 중간에 또 우여곡절도 있었고. 예, 다시 올라가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다시 5,620이 또 오르고 있는데 우리 윤경호 소장님 전문가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전 잘 몰라서. 네. 주식 그 하나 이렇게 뭐 시세는 상한가가 있어가지고 그날 얼마 이상은 못 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수는 상관없나요? 예, 그렇죠. 하루에 몇백 포인트 오르고. 그러나 1000 이제 포인트. 사이드카라는 게 매수 때든 매도 때든 발동이 되도록 5분인가 하더만. 예, 그게 그러면은 차이가 이제 커요? 그게 약간의 쿨다운을 시키는 예. 효과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상하의 진동 폭을 종목별로는 다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자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앵커께서 잘 표현을 하셨는데요. 과도한 공포감이 가져오는 예. 이 공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3월 1일이 쉬었잖아요. 3월 2일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월 2일 하루에 빠지는 폭이 3월 1일과 2일 이틀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은 한 4%, 3% 정도씩밖에 안 빠졌는데 우린 7% 빠지길래 저는 그 이틀치가 빠진 거다 했는데 그 다음 날 12%라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9.11 사태 터졌을 때보다 더 큰 네, 폭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개미를 비롯한 소액 투자자들의 과도한 공포감이 우선 하나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기관 투자가가 지금은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금 이들은 이런 리스크라고 판단되는 외부 요인 딱 생기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정한 이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이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말하면 우리 시장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는 ATM 머신이다라고 얘기할 예. 만큼 얼마든지 주식을 사고 파는데 제약이 없는 시장의 넘버원입니다. 그 점이 우리가 이렇게 취약해진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도적으로 그걸 또 막아대면 그러면 우리 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에 뭐 한국이 뭐 사실상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등 그런 공격들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이 프로그램 매도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빠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포감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부안해동을 한 거 이거는 공멸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산술적으로는 6천을 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뭐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먼저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2% 빠졌던 시장이 갑자기 10% 폭등을 해버리고 이거는 또 이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보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반등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가장 주요한 평가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되어서 유조선이나 지나는 그런 어떤 선박들에 대한 호의 그런 것들을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조치가 하나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미국 국무성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지를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세계가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빨리 끝날지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지금 안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신약이 어젯밤에 조금 안정세를 보였고 오늘은 아까 백운기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게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안정적인 어떤 소식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아마 순방 중에 조치를 취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주식의 안정기금을 좀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려고 해서 오늘 이제 국무회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로 보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는데 네, 본 겁니다. 100조? 네, 100조 안정기금을 또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ETF를 사실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는 빼지 않는 거다. 이거는 5년이 되어야만 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뺐다 안 뺐다? 안 뺐죠. 오. 어제는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어제는 배짱이 대통령님 있으시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빼고 싶었는데 5년을 보고 들어간 거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고 또 이제 제 남편은 사실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주식이 빠질 것이다. 그럴 때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들어갔거든요. 6천대에 들어갔습니다. 6천대. 네, 그러면서 진정한. 같이 막아줘야 된다. 진정한 투자자인데요. 네, 그럼 막아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버텨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냉철해져야죠. 과도한 공포는 안 되죠. 오늘 공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국에 나가려고 하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환율 잡기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움 그 자체다. 이게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왔던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발음 괜찮았어요? 너무 완벽합니다. 네이티브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실체 없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일터로 돌아가서 국력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국무회의 하는 것 보면서도 느꼈지만 한국은행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럴 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 막아낼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따가 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만 저는 특히 기름값이 확 오른 것 보고는 어제 매우 불쾌했어요. 이게 뭐 주유소가 마음대로 기름값 올리는 건 아니고 정유사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뭐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한 2, 3주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어제 막 갑자기 기름값이 막 2,000원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지적하시더라고.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축된 어떤 유류 그리고 LNG 이런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비축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반영되는 데 조금 시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내릴 때는 몇 주, 몇 개월 걸려서 내리는데 오를 때는 어떻게 이틀 만에 오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그냥 퇴근할 때 보니까 200원 올라 있고 막 이런 식이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고 비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럴 때 대비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어리 TV가 아예 정유사를 차려버려? 정어리 정유사? 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할 때도 여러 물류와 관련된 부분, 물가와 관련된 부분 아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유소라는 게 GS 칼텍스 무슨 네. 뭐 이런 그 리파이너리 업체요.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중간 도매상에게 거쳐서 우리 소비자들이 최종 정유 이제 이 주유소라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 중간 도매 업체들의 농간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유도 있고 지금 도입되는 이 원유 그다음에 이 정제된 휘발유나 경유라는 거는 이미 2달 전, 3달 전에 들어온 것들인데 이게 네. 어떻게 갑자기 전쟁 났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느냐.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 중간 업자들의 농간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밤의 여름님. 오를 때는 바로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오르는 기름값. 짱구는 옷말려님. 오를 때는 번개, 내릴 때는 나무 늘보. 자식들.
김세원님, 나는 어제 매수했네요. 코스피 망하면 와. 나라도 망해요. 그러면 개인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지요. 흔들지 말고 팔지 말고 매수하세요. 와우. 예, 제가 주유소는 이럴 때 좀 혼이 한번 나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모두 발언 일부 한번 들어보실까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지금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그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 두바이에서 관광객 79명이 오늘 입국한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을 갔다가 이렇게 발이 묶인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민들도 아니고 그런 안전도 매우 중요한데 방금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이 기름값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정말 나쁜 것이요. 이렇게 국민들이 위험하고 막 그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게 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기름값이라는 게 단순히 뭐 승용차 쓰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통이잖아요. 국내 유통망 전체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 막 재미있는 그 밈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전에 주식시장이 막 치솟을 때 그때 좀 유행했던 것이 이재용 회장이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막 그랬는데 어제는 이게 이제 처음에 그때 막 올라갈 때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 이랬는데 네. 어제는 저걸 패러디해 가지고 헬기에 타 가지고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저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지 참 대단하죠. 또 다시 돌아올 때 조금만 기다려. 네.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건 뭐예요? 설명해 줄 테니 칼은 내려놓고 일단 앉아봐. 저 누구예요? 가운데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정의선, 채태원. 네, 정의선. 한 명을 모르겠네요. 김승현이 맞네요. 김승현 하나. 하나는 엄청 한화. 하나는 상한가 치고 엄청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올랐다면서요? 네. 근데 방산주가 첫날은 오르고 어제는 이러네. 또 좀 주춤했나 봐요. 네, 방산주 예.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좋아요. 이렇게 나라가 막 그렇게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유머로 풀으면서 대처하는 게 좀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거를 만들어낼 정도로 뭔가 이렇게 사실 저거 다 AI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를 이용하는 게 사실 이 주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 국제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해도 사실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 이 수요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실은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수요가 줄지 않는데 주식이 팍 폭락한다? 이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인 건데 다시 이제 마음이 올라타서 주식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주식을 투자하는구나. 저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다들 그냥. 근데 저는 유감스러운 거 한마디만 드리면 예. 사실 주유소에 줄 선 게 대단했다 이런 예.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40분을 기다려서 겨우 뭐 주유를 할 수 있었다 이러는데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두려움이 두려움을 부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전쟁이 터졌다 그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 모른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러면 뭐야 기름값이 오르겠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럼 나 지금 가서 조금이라도 넣어놔야지. 그 조금 넣어놓는 거 몇만 원어치 넣는다고 해서 그 몇천 원 아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도 가서 줄을 40분씩 섰다. 이거는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다가 뭐야 저기 줄 서? 나도 그럼 가서 서야겠네라는 걸 또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스스로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아 저게 얼마나 불필요한 행동인가라는 걸 아실 텐데도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걸 뭐 저는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방금 전에 재미있는 밈을 하나 봤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건데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다루는 법인데요. 오바마, 바이든이 대화하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역으로 트럼프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대화하자 그런다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웃기네요. 테러리스트는 이렇게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참 그럴듯하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는데 되게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 어떤 국가를 침공할 때에는 사실 되게 전쟁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명분도 중요하고 그 명분을 뒷받침하는 정보전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침략을 정당화할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침략을 정당화할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이 이란을 침공하는 명분과 관련되어서도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내의 국방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도 틀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짤이 지금 저 짤이 저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어서타 밈을 봤는데요. 우리 정어리 TV도 어서 타세요. 지금 이제 85만 명까지 88명 남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힘당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진우는 지금 뭐 부산시장 출마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무리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했을 때 주식시장이 5천 넘어서 6천까지 가는 거 배 아프다고 그래도 떨어지니까 국민들의 고통이나 혼란, 그 불안한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잘 됐다, 그거 봐라, 고소하다,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건 좀 인간이 아닌 거죠. 주진우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비투를 권유했으면, 그러니까 환율 주식 난리 났는데 이재명 본인 사건 챙길 때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환율 올랐다 뭐 그러면서 비투를 권유했으면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주가 폭락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까? 주진우가 트럼프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부에 주가 폭락 책임을 넘깁니까? 그러면 주가 올라갔을 때는 그거는 누구 덕이고 뭐예요?
일단 B2를 권유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B2는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건데 이건요 아예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라고 봐도 돼요. 뭐 대출 관련해서 이제 규정을 알아보신 분들은 대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한 달 정도 뭐 그렇게 유예 기간을 줍니다. 뭐 쿨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B2를 권유했다? 어떻게 B2를 권유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 붙이면서 비판을 한다. 주진우 의원이 저 이야기를 써서 혹시나 저런 유사한 발언을 했는지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단 한 번도 B2를 권유한 적이 없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항상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럼요. 굉장한 어떤 네. 그런 걱정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동안에도 대통령실과 청와대의 기조는 매우 일관됐는데 3천, 4천, 5천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 평가를 하지 않았냐면 지금처럼 높이 올라갔지만 또 주가가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고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 또는 높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엄청난 성과처럼 칭찬하거나 정부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망상 속에서 좀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마 뭐 무슨 뭔 갑자기 뭐 재판 이야기하고 뭐 사건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마 그게 바로 3월 3일에 보도가 된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된 오마이뉴스 김성태 접견 녹취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접견 녹취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그 대북송금 조작 수사와 관련되어서 김성태가 아니 접견한 공범들하고 이거 완전 검찰이 말 만들어내는 거 압박하고 협의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게 녹취로 생생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이야기를 못해요? 당연히 해야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정어리 PD가 발빠르게 아까 설명할 시간 없어서 타로 네. 이재명 대통령 패러디한 것을 밈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통령으로 바뀌었네. 예. 재밌었습니다. 국힘당 얘기 나온 김에 국힘당 잠깐 얘기해 보죠. 지금 완전히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웠다가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니까 이렇게 다시 안정감을 찾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힘당은 일단 대표가 이럴지 저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청와대까지 시위한다고 행진한다고 근데 그 미리 신고도 안 해놔가지고 성적이 들고 있는 윤호개인 따라가면서 그냥 무슨 모양새입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 몇몇 의원들 미래연대인가? 뭐 거기랑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장동혁한테 더 이상 설득하는 걸 포기했다. 그러니까 전륜을 해라라고 하는 설득을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윤경호 소장님, 그걸 포기했으면 어떻게 갈라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윤호개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동혁 물러나라 그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과 앞으로 뜻이 안 맞고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난 깃발을 새로 꽂겠다. 그 세력이 없을까. 이게 이제 거대 정당의 울타리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딱 그 모습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최대 현안이 뭘까라는 걸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보니까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인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이를테면 주호영 적극적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다음에 대구 지역 의원, 경북 지역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투표까지 해가지고 일단 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시도의회 의장단 뭐 등등등등 현지 여론은 반대가 있다면서요. 여기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게는 그 특별법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대통령 없는데 청와대까지 뭐 도보행진한다 그러면서 뭐 사법개혁, 사법 파괴 3법 항의하고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서 뭔가
좀 거래의 그게 정치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기술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러니 이게 정치라는 게 완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길게 보고 크게 보면 장동혁이라는 제1야당 대표가 이건 도대체 갈짓자 행보 그 이하라고 그 이상 그 이하 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지방선거를 할 것 안 할 거다. 이거 지방선거에 대비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지난 연휴 기간에 장애 집회 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단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 집회 신고 여부는 사실 당직자들이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시를 하고 지도부가 뭘 판단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반드시 그냥 시스템이죠. 시스템으로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예 그냥 당직자들이 서포트하고 누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거 몰랐을 거예요, 당직자들이. 그 일만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해온 당직자들인데 그걸 누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내부에서 당직자들도 이 지도부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손을 놓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일종의 사보타주 같은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국민의힘 이제 의원님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아예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계약서를 쓰라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래요. 책임을 대신 져라. 더 이상 말 바꾸지 말고 제발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만 져주라. 라고 하면서 선거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들이 산책하는 모습, 그 산책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도보행진. 윤호개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뭐 하는 짓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직접 봤거든요. 여기 서강대교로 건너가는 걸 보면서 마포대교였나요? 그 건너가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코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남은 건 윤호개인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신들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전륜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은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거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 정말 성조기가 나붙기더라고요. 네, 윤호개인 깃발과 함께. 지금 국힘당은 일단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제도 대안과 미래죠. 끝나고 나오는데 장동혁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팍 나가는 모습 네. 봤어요. 일정이 있습니다. 네. 뭐가 얘기가 잘 안 된 거겠죠? 아니면은 거기에서 한참 혼이 났든지.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거는 전륜이다.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전륜이다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미 하루 전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거는 윤호개인인데 어떻게 지금 선거에서 정말 뭐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전륜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입장 차이가 완강하고 장동혁 대표한테 당신이 책임질 거냐. 뭔 소리야. 그러면서 나왔겠죠. 그나저나 그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지금 대전 충남하고 같이 지금 처리해야 된다가 민주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의의 견지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대전 충남 빼고 대구 경북만 먼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그 말이 됩니까? 글쎄요. 이 특별법이라는 게 아무리 시기 그다음에 부여하는 권한 이런 것들에서 정말 특별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광주 전남 특별법 때 나머지 지역과 함께 하는 게 그래도 모양은 좀 맞는 건데 그거 이미 실기했지만 그렇다고 대구 경북도 먼저 하고 대전 충남은 나중에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구 경북은 선거를 이번 6월에 하지 말고 좀 늦추는 거 이런 건 왜 생각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제 희화돼 버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게 조변 섞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법을 만들고 또 그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청와대 가더라도 대통령 있을 때 가야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오늘부터는 그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또 그럽니다. 그 48시간 규정이잖아요. 장외 집회 그 신고. 그 도보행진을 하겠다라고 한 그 자체가 나중에 결정된 건가라는 생각 전 그래도 좋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죠. 먼저 도보 집회 한다고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미 보도는 돼 있었는데도 48시간 전에 신고를 안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통합 문제는. 통합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함께 연계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한 3일 전에 동아일보 사설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통합특별법 세 지역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한 지역을 빠뜨리고 그 지역이 통합이 안 된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문제이지 대구, 경북, 전남과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만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고 이 두 지역에만 2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주고 예산이 재정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투입이 되면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힘든데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멸을 더 겪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매우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도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도 역시 함께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좀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맞는 정치를 하는 이유고 목적인데 국민의힘은 오직 정말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으로 나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렇대요. 대구가 진짜 대구 분위기가 지금은 김부겸 전 총리는 어쨌든 대구 수성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고 대구 사람이다. 외지인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으로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통합을 해야지 경북 특별도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김부겸 대구시장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막으려고 TK는 통합을 주장하고 그리고 대전 충남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려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맞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의 그냥 완전 당리당략적 이득 아주 작은 이득으로 이거를 보니까 이 문제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꼬이게 되냐면 만약에 대전 충남 통합을 안 하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각자 후보를 내야 되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됐다. 그러면 대전 충남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통합 논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제2의 건국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통합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 시기를 실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 직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딱 3월 3일 어제 그제를 못 박았던 거였거든요. 이제 일단은 지자체단체장이든 누군가 뽑히잖아요. 그럼 막 당선된 사람이 자기 직을 내려놓고 한 1년 하고 통합하겠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실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슬슬 진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이 된 게 강원도지사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 확정이 됐고 어제는 박찬대 의원이 이제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이 됐으니까 이제는 서울, 부산 이제 이런 데가 좀 남아 있겠죠. 근데 서울은 이번에 꼭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게 정운호 구청장이 지지율에서 워낙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지금 경쟁을 벌이던 분들이 배치가 됐잖아요. 박홍근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만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이제 가고 근데 이따가 제가 박용진 부위원장 오면 물어보겠지만 총리급이라고도 하고 부총리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자리예요? 총리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는 위원장이 총리였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위상을 격상시켜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이 지금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부총리급으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안내를 했다가 다시 정정해서 다시 안내했습니다. 총리급으로? 총리급으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총리급, 부총리급. 기분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직접 대통령이 위원장이라는 위원회와 총리가 위원장이라는 위원회는 급이 다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위원장이 총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 대통령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자문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자문 그룹들은 결정을 못하고 그냥 회의에서 그냥 의견을 올리는 정도인데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아예 실질적으로 정 부처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민감한 그것도 기업과 우리 미래의 여러 성장 산업에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법안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데입니다. 아 근데 제가 좀 네. 비판적인 얘기 하나 하려면 그거 하라고 총리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위원회 어느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실제로 엄청난 위원회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근데 이제 총리급 부위원장이라 그러면 그 밑에 뭐 사무국장 내지는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장관급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대 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사실 전 뭔가 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그러나 총리실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과의 부딪히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전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제 뭐 그런 비판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주관하겠다, 직접 이렇게 회의를 참여해서 하겠다,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전환의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IT 이런 걸로 쭉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는 이 먹거리로는 안 된다. 정말 AI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피지컬 A라든가 이런 어떤 신성장 동력을 또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시대적인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 때문에 고민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지 무슨 뭐 공무원들의 급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네. 언론인은 평생 때를 못 벗어. 근데 그 총리급이라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예. 그 위원장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말면 뭐 장관급이지 뭐. 뭐 차도 없고 막 뭐 그러더라고요. 네. 이 자리도 그런 거예요. 거기는 국가건축위원회인가 거기는 예. 민간기구입니다, 사실. 아. 예, 그러니까 거기는 공무원직은 아니고요, 민간위원회. 거기도 장관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면 대통령이야말로 실용주의 아닙니까? 굳이 급을 높여서 뭔가 대우를 더 잘해주고 이런 형식적인 거 제일 싫어하는 분이 맞아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공동 부위원장으로 김민석 총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 부처가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다 이해관계가 맞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선거로 돌아와서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누가 될까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워낙 지지율이 앞서가니까 그래도 이제 경선을 하겠지만 이번에 박홍근, 박용진 그 후보군 2명을 정리한 것도 정원호 구청장 힘 실어주기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결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당내 경선 룰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예선에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선이 치러지고 결선에 갈 사람들은 그 다음에 권리당원 50%,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 이렇게 된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선에서는 아마 그 이전에 지난 총선 때 뭐 여러 지역마다 여론조사든 아니면 권리당원 투표든 뭐 택했을 때 사실상 대통령의 뜻 또는 당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했을 때 그게 일사불란하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거 이걸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정원호 예를 들어서 5명의 후보 중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아마 권리당원들은 그걸로 쏠려가지 않을까. 꼭 무슨 뭐 지시를 내리고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지금 그 흐름을 보면 그런 점에서 결선에 갈 사람들이 누구누구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박홍근 의원을 기재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하신 거는 그런 측면에만 무게를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박주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을 만약에 박주민 의원을 다른 자리로 배치했다면 그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박홍근 의원은 그렇게 선두주자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또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후보 등록 같은 걸 안 했냐라고 하면은 자신이 이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맨 땅에 나가서 뭔 농사를 짓느냐. 자신은 뭐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침 자신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되시면서 비가 내린 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의 정원호 구청장을 좀 염두에 뒀다라고 보는 직접적인 연결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저도 전혀 그런 생각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비판 논평도 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일 잘할 사람,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 누가 가장 적임자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할지, 일 열심히 할지 이것만 봤지 무슨 선거 역학 구도며 무슨 당내의 경선을 막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이 두 사람, 정말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뺀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그렇죠.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이 사람 뽑아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게 과거와 같은 과거의 어떤 구태스러운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자들의 매력적인 후보들을 보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고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막 의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도 않고 될 리도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전혀 그런 생각도 없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도 말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 깜짝 놀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용산구청장 박희영 있지 않습니까? 네. 복당 신청을 했대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나오겠다고. 아, 좋네요. 저는 용산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야. 반드시 선거로 심판이 돼야 된다. 용산구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혹시나 박희영이 누군지 모를까봐 그 이태원 참사의 맞아요. 책임자였던 그렇죠. 예,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우리 모르는- 청자님 수준이 박희영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예요. 네. 근데 세상에 그 참사의 책임자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걸 또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거는 나오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용산구청장으로 다시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용산이 나와라, 바뀝니다. 네. 나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박희영 용산구청장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개인을 비난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복당을 국민의힘에서 출마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위해서 복당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고위에서 결국에는 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결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의결 절차도 지금 오늘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네. 취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지금 인재가 지금 없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나오겠다고 한 사람마다 다 철회하고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 보면은 윤호기로 똘똘 뭉치는 이런 형국이 맞다. 네. 지방선거 전략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힘 궁금한 게 지금 이진숙은 대구시장 나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고승국 전환길은 어디에 나올까 궁금해요. 들어본 거 없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고성국 전환길 그러네요. 야, 그자들도 출마하면 정말 재밌어지겠네요. 그렇죠.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나?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고성국 전환길 말고 누구 보여요? 아니 근데 국힘당 이자들이 장악하고 접수한 거 아닙니까? 완전 지금 상황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환길, 고성국, 특히 고성국은 아예 그냥 당 내에 입김이 너무 세니까 고성국을 막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장동혁은 사실 자기가 허수아비인데 자기가 정말 국민의힘 당 대표라는 그 사명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선거 때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선거 유세하지 말라고 그런 정도로 지금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환길이 어제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자신 유튜브에.
윤상현은 배신의 아이콘, 좌빨. 당신 이름 삭제할 것이다. 지난번에 윤상현이 뭐 더 이상 윤어게인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지금 네. 그러는 거죠? 네, 윤어게인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해달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뭔가 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좌빨이라고 그래. 전환길은 뭘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편이 아니면 다 좌빨인가 보다. 그렇죠. 네, 자기 편 들어주지 않은 사람은 전부 좌빨. 윤상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참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한번 이 내용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 갔을 때 상당히 좀 그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을 할 때 변호를 해줬던 네. 분인데 네. 그분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감동적인 스토리들. 정말 그거 보니까 아 이거는 꼭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하고 같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반갑습니다. 내가 주로 사진으로 봤던 분이지. 이미 출국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은 많지 않았죠. 보상을 해주거나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강제로 출국을 시킨 때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리워하신다니 감사하기도 합니다. Ako'y kahit po ako nagkaganito, I'm very thankful. Dahil hindi po ako pinabayaan ang unang-una. Yung ayaw presidente, Joey Lantayo are my lawyer who helped me during my case there in Korea. Okay, 1, 2. 저분이 아리엘 발락이라고 하는 분 필리핀 노동자인데요. 1992년에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 팔을 잃었는데 보상을 못 받고 네.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네. 하던 시절에 1년 넘도록 재심 절차를 밟아서 결국 요양 인정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사례를 제가 좀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1980년도에 보상 지급률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사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을 시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수생 제도로 묶여가지고 실제 노동자 지위가 아니라 연수생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해주고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제 출국시켜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지위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는 외국인 이런 연수생들이 큰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고 아예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인권 변호사로서 재심이나 이런 어떤 판례를 뒤집어가지고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너무나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는 변호사 비용이 또 너무 비쌌어요. 찾아보니까 거의 소나타 한 대, 아니 소나타 반대 가격인가 그렇더라고요. 엑셀 소나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세요? 앵커님? 그때 당시에 네, 92년도에. 92년도에 한 500만 원 네, 정확합니다. 45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서 변호사를 구할 수도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무료로 저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해보셔서 알지만 재심은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렵고 더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실 윤석열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의 과실이다. 이거는 다 현장에서 일어난 그 개개인의 과실이고 개개인의 잘못이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뭐 산업, 뭐 기업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자세가 바로 윤석열이었고 바로 사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팔을 잃고 사고를 당했으면 이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그 점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막 이렇게 뛰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었다. 네.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작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리랑카의 노동자가 우리나라 공장 현장에서 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커뮤니티에서는 SNS에는 화제가 됐지만 막 포털이나 이런 데서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거를 직접 보시고 굉장히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국가에까지 직접 사과와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그렇게 대통령께서 아마 되게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요한 어떤 뭐 우리나라 내국인 자국민에 대한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까지 챙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또 감동을 했고 해당 국가에 또 대통령이 또 화답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또 메시지를 그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왕 꺼낸 얘기니까 제가 이런 엉뚱한 얘기 하나만 드리면요. 저런 이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 미담, 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필리핀 노동자인데 새벽 3시까지 일했는데도 월 23만 원밖에 못 받았고 또 본인이 일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 농장이었으면 그것 가지고도 다 성에 안 찬다고 고용하는 쪽에서 다른 노동 현장에 데려가서 또 일을 더 시키더라.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외국인 노동자 중에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받아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렇게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법에 호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런 임금 착취, 그다음에 온갖 학대, 그리고 심지어 뭐 여러 다른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불법 체류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 아이를 학교에도 못 보내, 이런 상황에 이 두 얼굴이 동시에 우리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권 국가로서 자임을 하려면 불법 체류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아이 교육 이런 문제는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도 제공을 해주는. 근데 우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임금 착취라든가 또는 고용주에 의한 학대 이런 게 있어도 문제 제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둠의 그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대통령의 미담과 함께 이게 승화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조금은 더 어두운 그늘을 좀 네.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지요. 이번에 필리핀에 이재명 대통령 가서 이제 참전 용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필리핀은 우리 한국 전쟁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군 병력을 파병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이번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 대통령도 참 놀라던데. 한번 보시죠. General Santos, this sign is for President. Thank you, Barrister. President Ramos. They also fought in Korea. This is in Korea. Thank you, Mr. President. Thank you. 우리 장군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talk to you, sir, about my grandson. He studied in Korea for 5 years. Now he gradua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Graduate. Graduated 5. So thank you. Thank you for. 우리가 감사합니다. 국내로 와서 가는 행사를 하잖아요. 네, 합니다.
필리핀 참전용사의 손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겠죠. 그러니까 사관학교 뭐 예를 들면 뭐 귀화했든지 또는 다문화 네. 가정으로 해서 국적을 취득했든지. 네. 예.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위탁 교육생으로는 이렇게 입학을 허가한 사례가 과거에 있던 걸 보면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외국인 이때도 이제 필리핀 소녀가 공군사관학교 위탁 교육생으로 입학한 것이 있고 이제 졸업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군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보도가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뭐 위탁 교육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나홀로님, 이제만큼 서사가 아름다운 분도 드물 겁니다. 그러셨는데, 예, 여러분, 이제 또 다시 힘을 내야지요. 오늘 일부러 트럼프 얘기 안 했어요. 네. 우리 힘내야죠. 코스피 지금은 얼마인가 봅시다. 5,616. 어제보다 522.95포인트 올랐네요. 예,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4만 9,920, 85만이 보이네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어서타 우리가 밈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거 또 패러디 해가지고 백운기 앵커 얼굴을 세워서 어서 구독해. 준비했죠. 보십시오. 빨리 구독해. 예, 여러분 상어가 오고 있지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하면 됩니다. 모두 빨리 구독해서 85만, 90만, 100만 갑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과 함께 멋진 세상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일부에서 제가 예고해 드렸는데 부총리급 아니고 총리급입니다. 총리급. 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총리급 박용진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님 보고 싶은데 이제 지방선거 출마 의사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 이렇게 만나볼 때 예. 그때나 뵙겠구나 했는데 그냥 이렇게 총리급으로 근데 예. 그 총리급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막 사무실이랑 막 비서랑 차랑 다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이제 물어보시고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급은 총리급인데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일을 해야지 뭐 더 다른 예우나 이런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관용 차량이 나오느냐, 월급이 많이 받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상근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총리급이냐면 총리도 부위원장이고 예. 저를 비롯한 다른 민간 부위원장들도 부위원장이니까 총리와 격이 같은 거고요. 부위원장이 예, 총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예. 그 총리급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만 예. 혹시 저한테 월급 많이 받겠는데 밥 좀 사라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저는 항상 우리 박용진 의원님 보면은 마음 한 구석이 좀 짠하거든요. 네, 아이고. 그래서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짭짤하고 뭐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아닙니다. 예, 하여간 유니폼을 뭐 FC 바르셀로나급으로 주셨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골을 넣고 예. 성과를 만들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들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는 거지 내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또 그 일을 누구보다도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고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 좋아하는 거 알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규제합리화위원회잖아요. 네. 우리가 귀에 붙은 말은 규제개혁인데 개혁위원회죠. 규제합리화라는 거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만든 말인가요? 대통령이 직접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개혁이라고 그러면 보통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예.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앞서 2번의 규제 전략회의를 통해서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 없애버리고 그래버리면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협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규제는 합리화해서 시장에서의 기업이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선수가 뛸 수 있도록 하더라도 사회 정의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틀을 깨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규제를 할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규제는 신호등 규제잖아요. 그래서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 3가지로 단순하게 그 수백만 대의 차량과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규제를 만든다, 신설한다. 그러나 기업이 이렇게 좀 낡은 규제,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 성장이 되고 국민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말도 좋지만 규제 합리화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전에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거나 또 그런 것을 강조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할 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삼성 저격수다, 재벌 저격수다 그러는데 저는 삼성이나 재벌 대기업들을 뭐라고 그런 적이 없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재벌 총수들을 위해서 불법과 반칙을 도모하고, 공정거래를 깨트리고, 시장 정의와 사회 정의를 깨트리고, 이런 것들은 가만 안 뒀죠. 그러면서 늘 했던 말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우리가 규제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나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켜야 될 규칙들을 안 지킨 거는 바로 잡읍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분들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는 계세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유치원 미워서 유치원 혼내려고 하신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유총은 저보고 빨갱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저는 딱 단순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갖다 쓴 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이 다들 국민들 혈세 받아서 보조금과 이제 지원금을 받으면 다 감사를 받는데 한유총만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립 유치원들만.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다른 데와 똑같이 하기로 됐고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유치원의 불법행위 이런 얘기 아예 없잖아요. 모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심지어는 원장님들도 선생님들도 다 유치원 3법 덕분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정치하는 분으로서 유치원 부모님이라든지 또 뭐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건 압력단체고 또 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바로잡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눈치 많이 봐야죠. 근데 이제 아까 그냥 원칙이 단순하면 그 원칙을 잘 적용하고 뚫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너무 위험하잖아. 부동산에 너무 몰빵되어 있잖아. OECD 국가 중에 이런 나라가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잖아. 그러니 머니 무브 해야 된다고 보신 거고, 되게 조금밖에 안 돼 있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려면 뭐가 필요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미 투자자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잘못된 행위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다 못하게 만들고 바꿔놨거든요. 투명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이거 하려고 그러네? 두 번째, 조세 지원 정책, 세제 지원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또 지원 정책을 만드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이거 진짠가 봐 이러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업, 특히 우리 대기업들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과들이 나니까 실제 따라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이란전 때문에 약간 출렁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을 꾸준히 하게 된 건 이재명 정부의 뚝심과 제대로 된 추진책이라고 저는 봐요. 3법 개정안 통과됐을 때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진짜로 한다고 해서, 진짜로 해? 제가 재선되고 나서 첫 번째 낸 법안이 상법 개정안이었고, 그 상법 개정안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
코스피 3,000법이라고 붙였었어요. 아하, 그때 얼마였을 때예요? 2,300인가?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속으로 보좌관들하고 앉아서 야 이게 되겠어? 이게 상법 바꾼다고 이랬는데 네. 실제 대통령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든지 오기영 위원장, 특위위원장, 코스피 옥전 특위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형님 어쩌다가 이게 됐어? 네.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 하는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딱 사인 나니까 정부 여당이 우리가 표가 모자라서 그동안 못했던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정부 내에서 관료들이 엄청 반대 많이 해요.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긴데 관료들은 걱정되는 것도 많고 로비도 많고 기업에서 가만 안 두니까 또 자기들 관료들 중에는 옷 벗고 나가면 다 기업에 가서 고문도 하고 뭐도 하고 하셔야 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걱정되거든. 이거 바꿨다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막 위협하고 저기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을. 근데 시장을 이해하고 계시는 대통령,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이니까 법도 통과되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어떤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상법 개정안이 다 그 주식시장 상승에 엄청난 소재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왜 아까 그 전에 그런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냐 이걸 여쭤봤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해서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목소리를 냈던 분이니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뭐 단순히 옛날 일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뿐이 아닌 게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 감정은 서로 풀었고 예. 이미 1년 전에 예. 풀었고 또 대통령 내란국복 된 뒤에도 만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예. 내란 극복과 대선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만난 적이 있고 총선 뒤에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소통을 이제 하면서 제가 그때 만나신 게 그럼 후보 때 만나신 거구나. 예, 아닙니다. 풀었다고 아직 대선도 시작하기 전이었고요. 그랬나요? 예, 2월달에 작년 2월달. 작년 6월. 2월. 작년 2월 벌써 1년 됐네요.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 열심히 뛰고 도와드리고 예. 여러 의견 제가 계속 이제 보내고 소통하고 두어 차례 계속 또 만났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민간인이니까 대통령 당선되실 텐데 이제 그날 개표하기 1시간 전이에요. 당선되실 텐데 더 연락 안 드리겠다. 뭐 보안 문제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게 첫 번째로는 대동법을 만든 김육 예. 그러니까 영의정, 예. 그러니까 김육 선생처럼 훌륭한 인재를 쓰십시오. 그분은 효종 대왕이 영의정으로 제수한다 그랬더니 대동법 하려면 나를 쓰고 아니면 쓰지 마시오. 난 그거 아니면 안 할래요. 이렇게 했던 소신도 있고 능력도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늘 귀를 열고 계시지만 이제 그땐 대표님이죠. 후보님께서 늘 귀를 열고 계시지만 레드팀 두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연락은 저는 따로 안 드렸죠. 그러셨군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예. 일을 맡게 되셨는데 오시면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단순한 그 옛날 과거에 대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고 전 사실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님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를 제가 좀 봤고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큰 정치인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정치인은 자기한테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냐 할 정도를 분명히 그때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배제를 시킬 때. 기존에 저기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자격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하고 시간은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또 빼고 막 이러면서 제 생각에 한 3차례인가 배제가 됐죠. 네. 그때 그 마음에 내가 앞으로 내 정치에서 이게 이제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을 알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정치, 글쎄요, 뭐 또 그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라는 게 사실 그래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밉지 않냐고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그냥 총선 끝나고 나서도요, 정치라는 게 그렇다.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칼 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 과정에는, 갈등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밀어내고 쳐낼 수도 있다. 대신 좋은 결과를 만들면 된다.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개인적 감정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아니었겠지만 외부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2월 달에 처음으로 만날 때에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 여기 오면서 개인적 사감은 다 떨었습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극복하는 일에 개인적 감정 앞세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란 종식 그리고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될 때 민주당이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힘 합치고 같이 하겠다. 이거 분명히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럼 만일에 내란 종식도 못 시켰어. 만일에 조기 대선에서 또 민주당이 졌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 희생됐다는 사람들, 비명 행사됐다는 사람들은 그 완전 개죽음 되잖아요. 다 한강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이럴 때 막 욕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너는 또 이제 벨도 없냐, 뭐. 벨도 네. 없냐, 막 비판하는 분도 계셨는데 아니 저는 그건 제 소신. 대의를 위해서 움직여야지.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저한테 좀 가혹하다 이런 느낌 들었던 그 경선 뭐 하위 10%에 넣었다고 그러고 뭐 경선시키고 또 뭐 결선 또 하고 또 경선 전국 당원들 상대로 또 하고 또 마지막에 또 배제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마음으로 계속 탈당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중심이다. 난 당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요거 기준. 그리고 그 최종 공천에서 끝났을 때에도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그래서 뭐 민주당 서운합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합니까?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전국 다니면서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좋았어요. 마지막 가서는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영남 지역 가고 강남 가고 충청도 지역 가고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 유세를 하고 민주당 이겨라 했고 그 뒤에는 이제 놀았죠. 그 뒤에는 이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그 내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 밤에 처음으로 요 앞에 국회 온 거예요. 그날 밤에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 게시판에 SNS 처음 썼어요. 미친놈이죠. 페이스북에 처음 썼어요. 그 페이스북도 제가 국회의원 간다고 처음 쓴 거예요. 그날이. 대통령이 미쳤습니다. 그게 첫 줄이야. 저 지금 국회 갑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공무원들 군인 경찰 절대 움직이지 말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공장에서 회사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싸우시라고. 저는 먼저 갈게요. 이러고 우다닥 뛰어나갔던 건데 원칙은 하여간 뭐 국민 민주당 그거예요. 예. 이제 오랜만에 뵙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런 거를 좀 서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아픈 과거지만 한번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그거 궁금하죠. 어떻게 이겨냈을까 궁금한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힘들 때 그러니까 나 공천 탈락했다고 탈당해서 다른 데 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다 끝이 안 좋아요. 이게 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딱 중심을 지키는 게 보통 내공 갖고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른바 친명
뭐 그 당원들 이렇게 미움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친문 시절에도 친문 당원들 한테도 미움 많이 받고 이렇게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제 할 말을 하고 할 일은 하자 이게 이제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당을 잘 되라고 제 딴에는 한 거죠. 근데 좀 지켜보면 예. 당원들께서 알아주세요. 그때 네가 했던 말이 그런 거였던 거, 오케이, 알아주시고 그때 이제 막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할 때 저거는 되지도 않을 거면서 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이재명 토론 붙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언젠가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저한테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 당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부족함이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 우리 당원 동지들 이런 분들한테 박용진은 왜 저거밖에 못해? 박용진은 왜 우리 당대표한테 저래? 박용진은 왜 이재명 대표한테 저런 식으로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드린 거 이제 제 잘못이고 저의 불찰이라서 그런 부분 제가 사과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 좀 손 잡아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제 손 잡아주신 건데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박용진 손 잡아주시고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아까 제가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할 일을 하고 결과로 말하는 정치인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은 출발은 아웃사이더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사실은 정치로서 약간 아웃사이더의 길을 많이 아웃사이더입니다. 걸어왔지만 이제 주류의 그 예. 길에서 한번 멋지게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규제 합리화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시기 전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제 합리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경제 분야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이렇게 나가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있는 그런 차별적인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기업들이 그러면 자꾸 나는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줄고 경제 활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금 행정규제 기본법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 총괄 그러니까 규제 총량을 한 5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IMF 극복도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많은 결과들을 나왔는데 요즘 여러분 하이닉스 네. 이게 원래 어디 회사 건지 아시죠? 지금은 SK인데 SK인데 현대전자가 그렇죠. 예. 인수했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가 지금은 현대로 가 있죠. 예. 그래서 자동차 이게 막 재벌 몰아주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지만 규제도 풀고 덩치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재벌 개혁의 방향을 재벌을 그냥 쪼개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규제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그 덩치 측면에서도 정어리 TV처럼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것들이거든요. 예, 예. 저는 그 국가 지도자가 그런 경제적 식견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안전 문제에 사회 정의를 건드리는 문제만 아니면 그런 염려를 덜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듣자. 그런데 그게 국민 안전과 혹은 우리 사회 정의를 깨트리는 일이면 그거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늘 하시는 말씀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제일 바보. 그렇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되지. 예. 예. 저도 거기 말씀에 동의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항상 부딪히는 지점이 그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는 옛날에는 공동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개인 우선으로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이 옛날보다는 더 커졌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택배 상자 포장지를 너무 과대하게 하면은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이만한 거 담는데 막 이런 큰 봉투에 오면은 야 이건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꼭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커피숍에서 음료 마실 때 종이 빨대 주잖아요. 예. 꼭 그래야 되나? 이게 물론 환경오염 뭐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그거 뭐 큰 차이도 없다고 하던데 종이 빨대로 마시면 이게 영 맛이 안 나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종이 빨대 그래서 그거는 뭐 규제나 규정 자체가 좀 사라지고 다 다시 또 바뀌고 있더라고요. 뭐 사소한 것이한테 뭐 예를 들어드리는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데가 없는데 언젠가는 저도 지금 분리수거 열심히 해요. 막 뭐 플라스틱, 종이 뭐 다 이렇게. 근데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얼핏 그런 얘기 해대요. 이렇게 우리는 애써서 고생해서 다 분리하는데 한번 이렇게 가서 보면은 다 합쳐버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뭐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데 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이 지점 찾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렵죠. 어제 제가 업무 브리핑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원래는 뭐 기다리고 있다가 전체 위원들이 다 위촉되고 나면 위원이 50명이고요. 부위원장 셋, 국무총리가 당연직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첫 회의를 뭐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한다고 그러는데 제 성격이 그걸 못 기다려서 그 담당 직원들 모셔서 그분들로부터 자료도 받고 브리핑을 쭉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2개 분과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3개 분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생 분과가 있고 성장 분과가 있고 지역 분과가 있는데 각각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 들여다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장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제 기업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활성화했도록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민생 분과에서 촘촘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왜 민간 부위원장을 3명으로 기업인 출신과 학자 출신과 정치인 출신으로 했을까를 보면 서로 그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시각을 가지고 어떤 규제가 어떤 효과를 낳을지 이걸 풀면 어떤 위험함이 생길까 이런 우려는 없는지를 디베이트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관료들이 칸막이 다 쳐놓고 부처별로 하면 세월이에요. 대통령 업무 스타일에 그거 못 보실 것 같고. 못 볼 거죠. 예. 당신들 셋이서 한번 전문적으로 해요. 예. 박용진 의원은 재벌 저격수도 했지만 또 정무위원회에서 열심히 그 기업 관련해서 노력하고 시장 상황도 잘 알고 했으니까 그걸 무려 8년 동안이나 들여다보고 법사위에도 있었으니까 한번 그 뚝심 있게 그거 해보세요. 예. 대신 약간 스탠스를 그 국회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조율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이제 제 생각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인 출신의 남궁범 그 우리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하실 거고 이병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카이스트에서 창업 관련 센터를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 스타트업들 신생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험함은 조금 낮출 수 있도록 방안과 방법을 찾으라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 다들 와 어떻게 비명 박용진과 보수 이병태와 삼성맨 남궁옥 이렇게 같이 하냐 하셨는데 저는 히딩크식 용인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히딩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국 축구에서 이렇게 됐어 치워 했던 게 원래 이 사람이 여기 잘합니다. 데리고 치우고 실력으로 보여줘. 능력으로 보여줘. 어느 대학 출신 뭐 어느 기업이 연줄 필요 없어. 축구협회 니네 저리 가. 나는 다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스타들도 만들어내고 성과로 보여줬잖아요. 오대영 감독이라고 하는 조롱 계속 실험하면서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히딩크 같은 그런 지략과 용인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스타로 만드시려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박지성처럼 예. 뭐 열심히 뛰고 예. 뭐 심장 2개, 3개 달린 사람처럼 예. 열심히 뛰고 예.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드리고 골을 넣을 수 있으면 되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의 원톱 스트라이커는 이재명 대통령. 예. 저나 우리 다른 부위원장들은 저는 킬패스 담당, 누구는 센터링 담당. 이렇게 해서 또 누구는 뭐 개인 전술을 잘해서 중원을 누비고 장악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드필더 삼각 편대가 뒤를 든든하게 받치면서 규제개혁,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 비유하니까 딱 이렇게 이해가 잘 되네요. 사실 히딩크 없었으면 박지성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선수가 있었냐 하겠죠. 예. 뭐 김남일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지성 없었으면 손흥민도 없었을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지니까. 더 이제 그 재미있는 건 이미 그때 막 떴다고 하는 황선홍이나 홍명보나 대선수들은 길을 완전히 죽여놨잖아요. 심지어 김병진은 아예 대스타였는데 한 번도 안 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뚝심과 관찰력과 용인술, 지도력,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손잡고 이렇게 다른 면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드리는 것이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병태는 너무 심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너무 좀 본인이 근데 사과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옆에서 뭐 좀 조언 좀 해주셨나요? 아니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이번에 같이 된 두 분을 예. 전혀 뵌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좀 지나면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다 한 번씩 인사드리려고 제가 제일 나이가 연서하니까 그런가요? 예, 가서 인사를 다 드리고 찾아뵈려고 합니다. 정식 회의하기 전에 그럼요. 상견례겸으로 이렇게 한 번씩 좀 만나서 네, 제가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면 안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각자의 시각들이 다 있는데 저는 뭐 기업을 하신 분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제가 또 나름 경제통이고 보수적인 인사들과도 뭐 얼마든지 통하는 그런 합리적인 진보니까 제가 또 그 역할을 할게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네 분입니까? 예, 저기 총리 포함해가지고. 총리 포함. 그러면 대통령이 위원장이니까 언제 대통령이 한번 부위원장들 초청 한번 해가지고 식사라도 하면서 뭐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그러니까 첫 공개 임명장 수여하고 첫 공개 회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뭐 대통령하고 저희하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빨리빨리 결정하고 각 부처에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총리 갈 때도 뭐 성과를 내는 데가 많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밀고 나가야 부처가 움직이고 되니까요. 그러면은 임명장은 언제 받으시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했어요. 일은 시작을 했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예. 뭐 뭔가 임기는 이제 일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됐습니다. 임명장 받는 행사만 지금 아직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시대 등 경제 도약을 위해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행정부보다 반보 앞서 길을 뚫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드린 말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행정부보다 반보 앞서 길을 뚫어야 한다는 게 이 박용진 위원장님 모딩이군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는 행정 권력은 원래 길을 정비하는 역할이죠. 오늘의 권력이죠. 근데 정치 권력은 내일을 향한 미래 권력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법안 두들기면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은 뭘 해야 되냐면 정치의 역할은 길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고 뚫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시기도 하지만 정치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위원회를 더 키우고 더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직접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데에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해석하기로
행정부가 서로 부처 간에 막 이러면서 막 오늘 내 길을 정비하는 수준에 머무르려고 그러면 우리는 길을 뚫어야 되는데 행정부보다 너무 앞서가면 또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반보만 앞서 나가면서 행정부를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규제 합리화위원회 총리 들어오죠.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부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제가 부위원장이고 우리 장관님들이 위원들이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의 이야기와 이런 걸 잘 해서 장관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를 반보만 앞서서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치인 총리와 정치인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쫙 반보만 끌고 나갈 수 있도록만 해도 대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반보 얘기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보다 반보만 앞서 나가라.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감당하실 만한 분을 대통령이 발탁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인 박용진인데 사실 규제합리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직접 행정은 아니지만 행정의 모든 부분을 또 알아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행정 경험이 없었어요. 있으신가 이제 처음입니다. 이제 행정 쪽에 이제 들여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을 많이 보고 싶으십니까? 사실 욕심은 대통령께서 성과를 내시도록 잘 돕는 거, 거기에 박용진 부위원장이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게 욕심이 있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때에도 규제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그리고 각 부처가 의견이 대립할 때도 이걸 조정하고 권고를 하는 데인데 권고의 99%를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총리 때도 수용을 다 했대. 그런데 대통령 시절이 이제 거의 100% 하겠죠.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분야에서 왜 이건 안 되지?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걸 좀 들여다보고 자료 공부도 하고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로부터 서포트도 좀 받아서 박용진 의원이 그저 끝나고 나니까 야, 저 확 컸네 사람이. 그렇죠. 예. 뭐 공부도 많이 했네. 이런 평가를 좀 듣고 싶고 저도 그런 면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저도 참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높은 것도 행정을 구석구석 잘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리고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그것도 이제 구청장으로서 보여줬던 행정 경험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준비했는데 사실 정치만 하셨지 행정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즘에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그런 걸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이든 또 어떤 큰 일을 도모하시든 이번에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러니까 임기는 그저께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임기가 있나요? 2년. 2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급하니까 욕심도 많고 그래서 그 브리핑을 다 듣고 자료 다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대안상의 분들 모셔서 그동안 대안상의가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한 내용들이 지금 당신들한테 답답한 게 뭐냐 했더니 자료를 이만큼 들고 왔고 4명이 와가지고 쭉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맙게 잘 들었고 다 저한테는 학습 과정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AI 학습시키려면 자료 많이 넣어야 되고 또 이제 반도체 칩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반갑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응원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순남님, 박용진 의원님은 참 잘하실 것입니다. 써니님, 박용진 부위원장님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슈크리님, 박용진 의원도 기무사 출신인데 능력 있으니까 함께 하는구나. 기무사요? 기무사 출신이에요? 저 취사병 출신인데요. 이분은 뭘 잘 모르셨나 보다. 53사단 129 기지 레이더 기지에 레이더 운영병으로 갔는데
기무사가 아니고 총학생회장 하고 나서 감옥 갔다 와서 남들은 군대 다 빠졌는데 저는 그냥 제가 손 들고 갔어요. 군대도. 안 받아줄 건데 그걸 받아줬네요. 그때는 또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들이 알고는 아니 레이더 기지는 위치 자체가 비밀인데 거기에 당신이 어떻게 갔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취사병.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서도 심지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군대에 가서도 목에 살기는.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사병을 기꺼이 했었습니다. 이런 자랑을. 아름다운 동행님, 박영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더 끈끈한 화합으로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따뜻한 댓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렇게 또 좋은 댓글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애청자님들 사실은 규제 합리화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의 지지, 성원, 함께함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 한번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당원들께 불편한 마음 가지게 했던 것도 제 불찰과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뭐 한때 반문이다, 비문이다, 한때 반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한 것도 정치인이 그거는 자기 잘못이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님 도와서 확고하게 다른 면모 보여드리고 실력 있는 정치인, 그래서 할 말하고 할 일 하는 정치인에서 할 일 잘하고 결과로 말하는 행정의 능력도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흠뻑 좀 도와주시고 박용진 손 좀 잡아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제가 아는 박영진 의원님은 잘 해내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저 규제 합리화위원회 활동 뭐 성과 자랑할 일 한번 좀 또 저희도 궁금하니까 요청드리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좀 이루어졌는지 원래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자꾸 나와서 자랑을 해야 그럼요. 뭔가 국민들이 또 일하는 것도 알고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위원회 부위원장 만나봤습니다. 일 잘하실 것 같죠?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